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진행을 맡은 한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인구 변호사, 정기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로 시작할까요? 예. 박수가 들어가야 좀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붐업도 되고. 좋습니다. 예, 오늘도 또 강력한 정보력 그리고 정말 아주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우리의 매운맛 장인 정기한 대표님 또 오늘 기대되고요. 그리고 유쾌하게 또 이슈를 풀어내고 또 한방 한방 굉장히 묵직하게 또 얘기해주는 또 신인규 변호사님과 함께 하니까 오늘도 큰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이슈를 털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신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된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 자, 따끈따끈한 속보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수처가 지기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 이걸 수사 3부 이대환 검사한테 배당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걸 딱 듣자마자 느끼는 것은 윤석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환 검사한테 배당을 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수사에 좀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심지어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신속하게 배당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고발 조치한 김한배 대표가 언급을 해준 거 아닙니까?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예. 김한배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예.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한 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5월 15일입니다. 오늘이 5월 20일이죠. 예. 직연에 대한 고발은 15일 날 그러니까 닷새 전에 있었는데 예.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배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의지가 확고한 것 아니냐 뭔가 보여주기식이다라고 보기에는 예. 매우 신속한 수사 착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아마 오늘 아침에 또 네네. 바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걸 보면 언론사가 단독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배당했습니다라고 일부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하고 있다. 그러면 직위원에 대한 이런 수사 착수가 예. 곧이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뭔가 인신과 관련된 부분이 증거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한축으로는 자, 대법원에서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약간 기관끼리 속도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 한쪽은 해당 기관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쪽이고 네. 한쪽은 아예 공직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이 이제 직위원의 거치 결정에 매우 중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법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빨리 이걸 수사를 해야 되고 직위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일면 있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증거 자료를 두고서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더 직위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과연 사법부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공수처의 수사는 그래도 압수수색까지 좀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이거 법원에서 또 영장을 발부해 줄까?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어떻게 아무래도 지기현 재판장이 그 중심에 떠오르게 된 배경이 예. 이런 뭐 향응이나 접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최근까지도 모든 의혹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지금 사진이 룸사롱에서 찍은 그렇죠. 게 나온 것까지는 팩트인데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그 전부터도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에 대한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 이례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벌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서도 사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내리기 전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법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나를 시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서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협조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이 석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재판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들을 베풀어주고 왔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지기현 재판장의 그런 개인 비리 혐의, 뭐 술 접대, 룸살롱 이게 이제 믹스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판 믿기 어렵다. 지금 예. 이 여론이 굉장히 거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원래라면은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미적미적 거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 관련된 사안이 이 굉장히 핵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아마 기관 스스로 알 것이고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구속까지 굉장한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존재감을 찾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대비되는 공수처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본인들의 존재의 가치를 좀 증명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재의 가치.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자정의 하나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민주당에서 내놓은 증거가 없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경찰이나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가 어디 가서 룸사롱 가서 친구하고 앉은 사진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접대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나왔어. 이거 증거가 좀 불충분해. 그 경우에 야 증거 없으니까 그냥 뭉개고 가. 증거 확실히 나와야 되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의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청와대 근무하는 공직자가 700만 원 상당의 결제를 했다는 구체적인 예. 진술이 나왔어. 그 룸사롱에 간 사실이 있고 사진이 친구하고 자 찍힌 게 나왔는데 이거를 확실한 증거가 아니어서 좀 더 좀 불분명하다. 그래 좀 기다려보자. 그래 당사자가 부인을 한다고 이걸 뭉개고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직무 배제를 해야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그런 보통 사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는 이 자료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럼 증거가 나오는 게 2차 장부가 나와야 됩니까? 2차 장부 나와서 땡땡땡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자 그러면 그거는 아 그거 나 아니다. 다른 사람 이름 가짜로 써놓은 것이다. 심지어는 저 얼굴 나온 거 있잖아요. 저 얼굴 예. 조작됐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고발 사건까지 됐으니까 대법원은 당사자 부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가 좀 불분명하니까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것은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사법기관에 고발돼 있으니까 고발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대법원이 오해받는 것을 어떤 식으로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척을 시키지 못한다. 예. 당사자의 버티기로 끝이냐? 정말로 지금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심지어 어떤 기업인이 공인으로서 포지션을 하고 있는 심지어 방송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접대를 받았다. 자 사진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나 아무 문제 없어. 심지어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당사자인 판사가 계속 재판을 지속하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 근데 그 유사한 예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사실 과거에 얼굴까지 나오고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모습까지 찍힌 게 나왔는데도 그렇죠. 김학의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결국에 그 무죄 준 사람이 또 천대엽 대법관이 지금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나와도 그걸 봐주는 검찰과 사법부 예. 이걸 국민들이 그럼 언제까지 놔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법 앞에 그들은 성역이냐. 자신들은 죄진 사람들 벌 주고 또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상해 주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위치에 가 있는데 스스로 자정하지 않고 스스로는 범행이 나오고 심지어 카메라에 찍혀서 국민들이 다 봤는데도 무죄가 나오는 이 현실. 예. 이게 지기현 케이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부 종사자들이 시대의 변화를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다. 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레거시 미디어가 무너지고 뉴미디어가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깔아앉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그동안에 일을 너무 못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국민들의 뜻과 반대되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기득권에만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의 대척점에 서 있는 공수처, 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올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과 제약하에서는 공수처가 이제 검찰보다 더 위상이 높아지는 거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내란 수괴 혐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현직 재판장, 예.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인신구속을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긴 하나 저는 지훈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모종의 대한민국의 이런 사법 카르텔을 한번 좀 정리하는 예. 데에 좀 기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한 말씀 못하면 예. 이제 우리가 윤석열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미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 제기하고 의혹 제기할 때 증거를 다 가지고 가고 야 저 정도는 뭐 술자리 싼데 룸사랑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친구한테 접대 받을 수 있지 더 큰 거 있어야 되지 야 그러면은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있어야 된다 술 먹고 여자 끼고 앉아 노는 사진까지 나와야 그거 확실한 것이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런 수준이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슈를 제기할 때 그런 것만 했습니까? 자, 음주운전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피해갔다라는 것도 경찰의 진술 하나만이라도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대통령실에 근무한 애들이 벌벌벌 쌌다고요. 윤석열 이후에 그런 게 없어졌죠. 음주운전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을 계속 채용하고 자 인사 조치를 하잖아요. 예. 그 이전 정권 어느 경우에 공직자 또는 공인이 방송 나와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존경한 선배 한 분 지금 방송 못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만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버티고 있는데 이거 증거가 불확실하다. 예.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야 너희들이 증거 가져와 이렇게 따지고 들면 어떻게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공직자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아예 무죄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러면 공적인 검증 기능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잣대를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 사법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가 끝까지 다 나와야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걸로 간다면 그럼 왜 민주당이나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충분히 영장 치고 구속시키고 다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어떤 게 나올 때까지 본인들은 인정 안 하겠다. 만약 그렇게 간다면 관대하게 간다면 이건 이중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진영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동일할 때에도 아주 다른 잣대, 이 다른 예. 잣대를 적용하고 또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석열 시대가 사실은 검찰과 사법부와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고 저는 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상 초유의 짓을 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전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직위원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 좀 앞서서 속보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한배 대표랑 그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통화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녹음 파일을 먼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서 나가도록 예, 하죠. 그러니까 직위원에 대한 이제 공수처 수사 착수가 본격화되었다. 예. 수사 착수가 되었다. 이제 이것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배 대표가 이제 5월 15일 날 고발했고 5일 만에 예. 된 것인데 제가 방송 직전에 김한배 대표 속보가 나자마자 김한배 대표하고 통화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직접 물어봤는데 다른 자막이나 이런 건 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께 좀 시청자 여러분 양해하시면서 김한배 대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음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고발을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빨리 배당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공수처가 직위원 판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사 착수하면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다 아니면 압수수색 신청한다 이렇게 바로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구속영장은 조금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소한 뭐 해당 의혹이 워낙 지금 뭐 본인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해서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압수수색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해당 그 의혹이 제기된 그 업소 자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실상 강제 수사가 아니면은 임의 수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런 그 의혹 해소에 대한 그 요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직위원 판사에 대한 것도 개인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무실이나 또는 개인 자택이나 이런 것도 그것도 받아들인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휴대폰 당연히 압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사무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예, 지금 뭐 통화 녹음 들어보셨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신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해 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대한 검사한테 배당한 것 역시도 저는 그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강제 수사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언론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강제 수사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고. 자, 수사 3부에서 이걸 하면 강제 수사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임의대로 그 술집 사장을 부른다?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는 2중 3중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제수사에 들어간다. 저는 이제 속도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크고 자정의 능력과 자정의 작용, 자정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라면 강제수사를 통해서도 가야 하는데 자, 배당했고 바로 착수한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압수수색 영장 이제 신청하겠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신 변호사한테 여쭤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예. 그 해당 업소에만 할 거냐, 아니면 직위원 집까지 할 거냐, 아니면 직위원 집무실도 할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자, 동의를 해줘야 될 텐데 그 법원에서 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부분 동의를 하느냐, 전면적인 동의를 하느냐, 이 과정이 되면 사실상 본인의 재판 진행이나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냥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놔두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죠. 그 수사 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강제 수사를 해야 증거를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증거를 모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인도 부르고 이제 당사자들도 부르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압수수색은 영장을 이제 검찰이 이제 공수처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하는 건데 이게 인신구속과는 다르거든요. 네. 압수수색 영장은 폭넓게 허용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직위원이라고 하는 법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법원 가족이니까 영장 못 내준다라고 하면 이거 법원이 공범되는 거죠. 아, 그러면 뭐 대놓고 기각이 있을 사법부가 테고. 나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 영장 발부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영장 발부가 되면 이제 강제 수사의 문이 열리는 건데 그럼 거기서 나올 거는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직위원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해명도 너무 늦었고 너무 해명도 이상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미 룸사롱에 간 것 같지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그 이후에 술을 먹었는지 뭐 뭘 했는지는 우리가 더 수사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갔는데 본인이 안 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까지는 드러난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피할 길은 없다. 이걸 만약에 법원이 감싸게 되면 예. 이번에 26일에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릴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법관회의에서 더 많은 부글부글한 원성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법부 존립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뭐 대단히 좀 추론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직위원 부장판사는 뭘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게 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접대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룸사롱의 내부에서 그 두 사람과 같이 이제 어깨동무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 나왔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러니까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계속 지금 묵묵부답 사태 상황이에요. 지금 앞으로 뭔 생각을 하고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저도 너무 이상한 게 이게 미스터리로 빠지고 있다. 본인이 예. 억울하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고 그 자리의 성격에 대해서도 전원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야죠.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같다는 사실을 정언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최소 두 사람이다. 술집도 두 군데 이상이다, 세 군데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못할 이유가 있겠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실제 의심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이것이 단순하게 룸사롱에서 접대받은 문제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중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뭔가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의 윤리감사실에서 분리를 해야 한다. 일단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대로 어떻게 기준으로 처리하고 처분할 것인지를 방향을 정하고 해야 하는데 자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을 확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도 아예 봐주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런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정말로 국민들이 믿을까 말까인데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현장에 가 보기는 봤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안 나. 이게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집에서 누군가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그것이 룸사롱이었고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는데 본인이 돈을 냈느냐 돈을 내지 않았느냐 이제 이것만 하더라도 판사가 재판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 의혹인데 자 이것을 감쌀 만한 이유가 그러면 대법원에도 있느냐 자 대법원의 윤리감사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예. 직위원은 본인이 1이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사건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확고한 자신의 생각을 자 결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분리해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는 건 대법원 내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더 가면 윤리감사관실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있죠. 그 위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의혹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매우 음모를 가지고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의혹을 해소해주면 깨끗하게 우리도 물러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조차도 이 문제는 뭔가 얽히고 설키고 이런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지기현 부장판사에 관련된 책임만 묻고 끝내면 되는 일인데 이 크리티컬한 문제를 자꾸 대법원과의 싸움으로 연결짓는 듯한 그 기류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게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이대를 타겟팅한 지기현에 대한 의혹 폭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식으로 물밑에서 계속 그걸 띄워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작 문제는 지금 당에서 공개한 사진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확보된 사진 자료들하고 이번에 공개된 사진 자료가 또 다르거든요. 이미 확보된 증거, 녹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복수의 제보도 있고 그중에서는 더 심각한 것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된 것만으로 이게 전부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대단히 지금 사법부가 스스로 굉장히 그 낭떠러지 끝으로 지금 스스로를 내모는 것 같다. 위험한 오판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과거에 뭐 인혁당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판사가 뇌물 먹으면 됩니까? 판사가 뇌물 먹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판사는 뭐 수사의 열애입니까? 우리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도 뇌물 받거나 이상한 부정한 짓을 하면 당연히 수사받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에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사법부에 우리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집주인이 신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강도가 하는 말이 왜 강도 흔들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법 흔들기라는 주장 자체가 사법부가 완전 무결하거나 성역이라면 그 말이 맞는데 예.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성역도 아니고 룸사롱에 간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강도라고 비유를 했을 때 강도를 신고하면 그게 강도 흔들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법 흔들기라는 말을 지금은 할 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았다라는 걸 먼저 밝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기현 부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 사법부 수뇌부가 전 상당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보거든요. 예. 윤석열 시대까지는 본인들이 매우 편안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일도 다 되고 뭐 이렇게 문제 없이 돌아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내란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모든 권력의 뿌리까지 지금 뽑히고 있는 상황인데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의 사법부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지금 지기현 부장을 둘러싸고 이런 좀 지기현 지키기식으로 사법부가 흘러가는 것이 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저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순서상 보면은 민주당이 1차적으로 공개했던 게 문하고 룸 사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이제 첫 번째 경고성 어떤 사진 자료가 나갔던 것인데 이 증거 자료를 게재하기 그 이전 단계에 이미 지기현한테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도 경고가 통하지 않으니까 1차 사진 자료를 공개했던 거고 그리고 2차 공개했던 것도 2차 경고성 메시지였을 뿐이지 아직 더 남아있는 메시지 또는 그 증거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오판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좀 근데 넘어가고 민주당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예. 의도적으로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대법원 윤리감사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제 어제 원래 이제 월요일 날 이 사진을 넘겨줄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진위 공방을 대법원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이게 이제 벌어졌다라는 말씀. 그래서 예. 민주당이 이것을 1차, 2차, 3차 뭔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일종의 조절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민주당 예, 예. 쪽에 취재를 해보면서 예. 뭐 제 생각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네. 사실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했던 부분의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당연합니다. 듣긴 예. 해서 그러니까 그게 양쪽에서 고려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이전에 현재 한 13,000여 분 정도가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네,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유세 현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가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세 현장의 모습이나 여론조사의 결과의 그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되는 집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결과까지 이렇게 도출이 되니까 마치 좀 곳곳에서 뭔가 연승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좀 든단 말이에요. 이대로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최다 득표의 가능성도 높게 점쳐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의 좀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분위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완승을 넘어서 이제 압승으로 예. 가고 있는 상황인 건 같습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지금 중도 보수 확장론을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또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그렇죠. 그게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내지는 개혁신당 안에서 소신 있게 자기의 뜻을 말했던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 내란 세력과 또 개혁신당 안에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넓은 스펙트럼으로 좀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입된 인사들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고요. 그렇죠. 개혁신당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나 허나 전 대표인데 이분들이 비중이 적은 분들이 아니에요. 김상욱 의원은 현직 의원이고요. 김용남 의원은 전직 의원이기도 합니다만은 개혁신당의 창립 멤버고 예. 천하용인 시즌2의 멤버고 그렇죠. 거기다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을 초대로 지낸 분입니다. 네. 거기다가 허은하 대표는 초대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 2기 지도부를 꾸려오다가 이준석 후보에 의해서 사실상 축출이 된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해서 지지뿐만 아니라 입당까지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민주당의 완승을 넘어서 압승이라고 하는 현 주소를 저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인재 영입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좋고 잘 가는 집안은 좀 더 북적북적한 것이고 분위기가 안 좋고 잘 안 되는 집안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오늘 예. 보도에서 이제 이대로 가면 60%까지 득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독주 체제가 아니고 예. 권력 독재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60% 득표가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보도는 처음 봤습니다. 기대하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조선일보가 왜 60% 득표율을 들고 나왔는지 이거 절대 권력으로 향해 가는 이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매우 예의주시하고 쳐다봐야 한다. 보수 진영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60% 득표할 수 있는데 그냥 둘 거야? 제대로 결집해봐. 그리고 총동원시켜.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득표 60%는 막아야 한다.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보수의 긴장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 보수가 마지막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도 어제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것이 예.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확실한데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리고 중도 확장은 저쪽은 오히려 빅텐트가 빈텐트가 되고 있고 그렇죠. 이재명의 빅텐트는 중도 보수까지 확장이 되어버린 완전히 거대 빅텐트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긴장의 표현으로 60% 득표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실제로 포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썼다는 것은 첫 번째 의도는 총결집에서 이재명 60%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읽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중도로 확장되는 이런 상황이 와 큰일 났네 보수가 이제 결집을 시작했네 라고 하면서 이 기세가 꺾일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제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대구의 원로 인사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대구도 아니 이재명이 뭐 어때?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왜 하면 대통령은 어떤데 나 이거 밀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그렇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60%에 대한 우려를 하고 그리고 절대 권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을 드러내지만 얼마나 먹힐지는 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공포 마케팅이라는 예. 게 사실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뭐 독재가 온다. 뭐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게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비등비등할 때는 공포 마케팅이 통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오는 건데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자가 공포 마케팅을 막을 정도로 공포심이 있는 행동을 이미 저질러 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내란을 일으켰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켰거든요.
근데 헌법을 지킨 분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이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독재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그렇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포 마케팅 하기 전에 당신들이 내란죄 저지른 거 사죄부터 하라고 너부터 잘하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짰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어떠한 최소한의 조직을 보존하려면요. 사죄하고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야 10년 뒤의 미래라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 잘했다.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을 막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지금 엉뚱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전 예.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가 없고 이제 영구 소멸의 길로 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에서도 뭔가 기적을 바라는 저런 태도가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과 비전을 내세우고 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밝히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 되면 독재되니까 이거 공산당이나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던지는 이런 방식 있잖아요. 예.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 초월의 방식으로 하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재명이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권력 독재가 이루어져서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야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좋다. 이재명이 얼마나 당선이 압도적으로 되니 내가 보여줄 거야.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실제로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야 이재명이 악마되니까 큰일 났다면 이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외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에서 제가 들어보면 경북에서 들어보면 지금 어떠냐면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지난 3년 전보다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다 차이가 난다. 두 번째 현수막이 없대요. 현수막을 걸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걸었다 적게 걸었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너무나 싸해서 민주당 오히려 선거운동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심을 읽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자 이재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권을 남용하고 국가는 예. 정말 도탄에 빠진다라는 방식이 먹힐 수 있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후자의 결집 효과를 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이런 공포 마케팅이 안 통한다라는 걸 모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가 저런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가 그저 지난 그 내란의 밤 이후에 이 비판의 글을 써오면서 빠져나갔던 자신들의 그 구독료가 좀 아까워서 그걸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내놓은 그냥 그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메시지를 그냥 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지금 조선일보는 사실 윤석열 정권과 태생을 같이 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MB 기득권, 국민의힘 MB 기득권이 만들어낸 정권인데 그 MB 기득권이 결국에는 이 조선일보와 한 몸이니까요. 같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권력의 해책인 겁니다. 예. 이제는 조선일보가 어떤 약을 써도 이게 지금 중증이라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저 공포 마케팅 외에는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데 신문 지면은 매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해오던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되다가는 이제 우리가 2주 뒤면은 선거를 치릅니다. 예. 그 날은 오거든요. 그 심판의 날은 다가옵니다. 그렇죠.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가서 아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동안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는 내란 진압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일 거거든요. 전 앞으로 벌어질 세상 앞에서 전 다시는 이런 조선일보식의 이런 아주 구태 정치, 언론이 정치질을 하는 이 모습이 저는 완전히 뿌리 뽑혀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대표님. 자 절대 권력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표현, 절대 권력.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두 번째, 국회 의석수가 야사당 합치면 190석이다. 이거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국민들이 어떤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속아서 정말로 우리가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세력들이 해왔던 선전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지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보여줬던 국정농단의 행태를 바라본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 우리의 뜻은 이것이라고 경고도 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의 뜻으로 출발했다고 조선일보가 생각하면 어떻게 절대 권력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이재명을 절대 권력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국민의 선택을 어떻게 그 선택의 결과를 절대 권력으로 연결시키냐고요. 여전히 언론이 국민을 계몽하고 이끌어갈 수 있고 국민은 정말로 본인들보다는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 들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검찰이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인식의 기준 바꾸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바꿔라. 잘못 보고 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바로 당원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어떻게 가자는 것이지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자 한진희 소장을 밀어주면 이제 한진희 소장하고 내하고 권력관계가 형성돼서 유착을 하고 거기에서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국민들은. 그렇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예. 국민이 양심과 정의의 마음으로 표를 찍어주는 것을 절대 권력으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만불손하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토론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 보통은 양당제 내지는 어떤 토론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쪽이나 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구주류 아닙니까? 이분들이 예. 지금 내란까지 이렇게 온 것인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나와서 이 정도죠. 윤석열하고는 손절해야 되니까 윤석열은 다 잘못했다. 근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막으러 가겠다. 지금 이런 식의 논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내란을 옹호했고 그동안에 막지 못했고 여기까지 흘러온 세력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마이크 대주고 서로 5대5로 지분 가져가지고 토론해라.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 세상 바뀐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그 에너지원도 이미 태동한 이미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모든 지금 메시지나 모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 국민들이 주도돼서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 국민들의 민심에 올라타 있다라고 저는 예. 봐서 앞으로도 이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이 당해야 될 그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매우 클 것이다. 저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아직 그 못하고 있다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 상황 인식이 완전 잘못됐는데 저런 상황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조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 자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라는 제안을 보고는 아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의 토론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해보니까 토론이 아예 안 돼. 그리고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대선을 2주 앞두고 갑자기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라고 예.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중앙선관위에서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인지 배우자라고 하면 중앙선관위는 이제 전에 국회의석 5석에 지지율이 몇 %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이 사퇴해서 6명 있잖아요. 예. 배우자 토론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율적으로 야 그러면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여사 나와서 둘이 토론해? 아니 이게 정치판에서 대선이라는 이 큰 게임에서 게임의 규칙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지어는 발언 순서도 제입뽑기로 해가 다 정하는데 발언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선 2주 앞두고 예.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이 부분을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야 이게 뭐야? 어떻게 국민을 바라보고 대선을 지금 예. 치르고 있기에 갑자기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겠다? 어떻게 설명해야 아니, 됩니까? 근데 저는 예. 저게 더 한심한 게 뭐냐면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좀 엉뚱한 발상도 문제지만은 저 의도가 있잖아요. 저 그렇죠. 숨은 의도는 뭐냐면 김혜경 여사 관련된 사건 사고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부각시켜 보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얄팍한 수로 지금까지도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검찰의 칼로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정치 못하게 만들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온 게 지금 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여전히 김용태라는 저 신임 비대위원장 또 젊으신 분인데 저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발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 굉장히 악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저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대신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럼 왜 배우자만 토론합니까? 대통령 후보 삼촌 토론도 해야 되고 사촌 토론도 하고 뭐 팔촌 토론도 하고 뭐 다 해봐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학예회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선을 희화시키는 것은 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예. 정치력 내지는 정치인으로서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으면 저런 얘기를 부끄러움 없이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한심하다. 그렇죠.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한 그런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그 의도가 크다고 있겠다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분이 단순 배우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역할도 하고 국가 정책에 영향도 미치니 검증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건희 씨의 비선 개입에 대한 문제 논점 흐리기에도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기도 어차피 하거든요. 제안을 했으니까 저거를 저는 민주당이 역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김건희 청문회를 받으면 해준다. 아. 네, 김건희 청문회 받으면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에 뭐 1시간 정도 해줄 수 있을지 검토해보면 되니까 김건희 청문회 받으면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역제안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문제는요. 그게 10만 원짜리에 당사자가 뭐 2, 3만 원을 썼고 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1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당시가 아니고 김문수 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갖고 공무원 노조에서요 문제 제기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언론에 제보를 한다 어떻게 한다 그 당시에 김문수 법인카드 문제는 훨씬 더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도 지금 제보가 돼 있고 저도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이상한 논리 가지고 하지 마라. 예. 이 게임을 정말로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해라. 정말로 제가 좀 정말로 이러지 마라. 이런 제가 그럼 욕이 막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요. 선거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앞서서 뭐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형평성 문제가 일단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되도 않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서 자, 홍준표 씨 요즘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뭐 정치 쪽에는 발을 딛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뭐 할 건 다 합니다. 심지어 그 뭐 특사단이 와가지고는 그것도 안 만나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만났어요. 만나서 메시지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유상범 의원이 오늘자로 이제 그 홍준표의 전언을 이제 전달했는데 민주당과 손잡을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특사단과는 손을 맞잡은 사진을 또 같이 공개를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특사단하고 같이 또 뭐 식사를 또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대선 기간 중에 홍준표 씨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를 도울 것이냐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오늘 일 가만히 이랬습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홍준표가 다시 예. 김문수를 지지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저 사람 이재명 지지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예. 총리하겠다고 지금 누군가 썰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민주당 저 어떻게 감당하지?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가능한 소설이냐? 예.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자기도 모르겠대. 누가 이 이야기를 퍼뜨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설이 나오고 예. 홍준표가 지지하는 대가로 그럼 국무총리를 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한진 소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홍준표를 예. 국무총리로 내세우자라고 하면 아유, 자, 당연히 반감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영남 출신이 한 사람은 창녕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안동에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대구시장을 했고 한 사람은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 지역 안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남의 대통령이 영남 총리를 하는데 그 영남 총리가 홍준표다라는 것이 성립되냐고요. 저는 속으로 야 만에 하나라도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절대 다수의 사람이 분열할 건데 동의를 못 하는데 자 이것은 김상욱 의원, 허은하 전 대표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이 들어오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런 무리수를 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쓰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넥타이를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와서 위에 있는 재킷도 아예 블루 컬러로 이렇게 하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이 기사를 딱 보니까 잘 됐다
김문수 오히려 훨씬 더 열심히 좀 지원을 해서 예. 아예 이쪽으로는 얼씬거리지 마라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오늘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참 의문이 들었던 게 홍준표 씨가 직접 국무총리설을 퍼뜨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면 왜냐하면 말은 조심해야 돼요. 예, 어쨌든 기사로는 그렇죠. 떴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 뇌피셜을 돌리자면 네. 그런 건데 왜냐하면 앞서 이제 뭐 홍준표 씨를 이제 지지하던 사람들과 또 그리고 SNS 팀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저게 홍준표 씨의 개인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특사단 왔을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파란 넥타이 프로필을 올렸다가 이건 전 개인적으로 실수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어제 밤인가요? 오늘에 이 빨간색 넥타이를 다시 포토샵으로 수정해서 올린 것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물밑에서 뭔가 딜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더라라는 생각으로 좀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모습이다. 왜냐면 홍준표 씨가 그냥 그 메시지를 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정계 은퇴는 정말 처음 보고요. 뭐 심지어 국민의힘만 은퇴했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정말 정치를 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동안의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정말 정치를 가볍게 해왔고 마무리까지도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또 정치권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서 저렇게 본인의 입장을 내고 하는 모습이 역시 홍준표다운데 예. 정말 이분이 정치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 보수 확장 다 좋은데 저는 뭐 홍준표 같은 정치인을 갖다가 뭐 중용한다라는 것은 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정말 이 한 시대를 본인이 풍미를 했으면은 전 이제라도 좀 조용히 지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물론 제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저분은 못 알아들을 걸 제가 알면서도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마지막을 좀 그나마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모양새가 못 굉장히 하시는 빠지게 분입니다. 됐잖아요. 네, 못 하는 지금.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삐져가지고 하와이로 그냥 달려 나가듯이 나갔는데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처럼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홍준표 씨는 개인적으로 좀 모양이 많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상황이.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오늘 예. 유상범 이제 의원이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과 손잡을 일 절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예. 그리고 김문수 지지하고 승리 기원한다고 말했다라는 이 말은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믿으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정치인은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신뢰로 국민들이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유상범 의원은 이 말을 믿을까요? 홍준표 민주당과 손잡을 일 절대 없다. 그리고 김문수 지지하고 승리 기원한다고 말했다. 자, 비슷한 이야기는 김대식 의원도 그 말을 했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믿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준표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못 믿겠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홍준표가 또 며칠 뒤에 어떻게 말을 바꿀지도 모르고 그것은 이재명 지지로 온다 안 온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특사단이라고 만들어서 자,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언을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준표가 거기에서 했던 말을 동영상으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되는데 왜 네. 전언이라는 형식을 빌리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참 이상하다. 그리고 홍준표가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중요하나? 정말로 그렇게 없죠. 절박하고 중요하나? 두 번째,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홍준표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지지하느냐? 라는 문제. 뭐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질문을 던져보면 신뢰감이 매우 떨어지는 지금 홍준표, 하와이, 그리고 바른, 특사단 관련된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말만 저렇게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에 좀 동의를 하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돕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선거유세로 혼자서 다니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움직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자기 영달이 있긴 있겠지만 예. 결국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공적인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나 또 한동훈 전 대표나 마찬가지로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납득이 안 된 상황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권력을 탐했거나 어떤 본인의 사리사욕을 더 앞세우는 그 결과가 지금 대선 경선은 치러놨는데 한 분을 탈당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도 여전히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는 예. 걸 즐기고 있고 또 한 분은 선대위에 합류도 안 하면서 자기 혼자 따로 국밥식으로 김문수 후보와는 별도로 그냥 선거운동만 하는
흉내만 내겠다 지금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참 정치의 퇴행이고 저는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이 모든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때 책을 또 들고 오셨는데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보여주시면서 소개해 주시죠. 대망론이라고 책을 내셨어요. 제가 이번에 대망론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예. 김용남 의원과 김종대 의원 또 박영식 앵커랑 저랑 넷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예. 그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대안과 희망을 논하다 해서 대망론으로 이름을 줬고요.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뒤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네.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제 영상이 또 나와서 토크쇼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책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도록 우리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망론 하여튼 이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신익 변호사 정말로 바쁜데 예. 이렇게 책까지 내고 활동하고 정말 왕성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아유, 일단 아닙니다. 책 출판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박수!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팔리면 스펙스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한 걸로 그렇죠. 봐야 되지 기회가 않겠습니까? 크죠.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광고 하나 가겠습니다. 자,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자,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왔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여러분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님 그리고 정계한 정치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